안녕하십니까.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재평가 모형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각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하지 않죠. 자, 우리가 토지는 취득하고 나서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각을 하지 않죠. 어떤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업은 회계년도 초에 토지를 2만 원에 취득해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 가치가 연말에 보니까 2만 원에 취득했던 이런 토지가 18,000원이고요. 자, 2년 차에는 24,000원 오히려 올랐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각각의 첫 번째는 우리가 1차년도 회계 처리하고 2차년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재평가가 각각의 손익계산서하고 주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상태표에 토지나 이익잉여, 재평가 잉여금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평가 회계 처리를 할 때입니다. 자, 1차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재평가가 하면서 토지가 2만 원짜리가 18,000원이 됐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2만 원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토지, 자산의 감소, 토지 2만 원, 2,000원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재평가하면서 2,000원이 손실이 생겼죠. 그래서 당기 손실로 재평가 손실 2,000원 차변에 손실로 기록하게 됩니다. 2차년도에는 장부 금액은 현재 원래 2만 원이었던 게 1차년도에 장부 금액이 이제 18,000원이 됐죠. 2,000원을 차감함으로 해서. 그래서 18,000원이었던 게 지금 24,0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6,000원을 오히려 토지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토지 6,000원을 하게 만들고요. 자, 재평가 이익은, 기존에 재평가 손실이 2,000원 있었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을 2,000원만큼을 우리가 재평가 이익을 다시 당기 이익으로 2,000원을 계산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존에 당기 손실을 2,000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하고 있는 만큼을 재평가 이익, 당기 이익으로 2,000원을 계산해 주고요. 나머지를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재평가 이익으로 4,000원을 계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한도로 당기 이익을 계산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산하겠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1차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줄고요. 포괄이익이 2,000원씩 각각 줄겠죠. 2차년도는 어떨까요? 당기 순이익 손실만큼 2,00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2,000원 발생하고요. 포괄이익이 4,000원 발생하겠죠. 전체적으로 6,000원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는 18,000원에서 24,000원이 될 것이고요. 자본은 어떻게 할까요?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 2,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다시 포괄이익 4,000원이 증가해가지고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중에서 재평가 잉여금이 4,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을 재평가하면은 이런 우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가상각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정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소모가 달아서 소모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진부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토지는 아닙니다만은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부화되거나 소모돼서 닳아서 없어지거나 또 시간에 의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익을 우리가 일일이 어떤 그 물건별로 해당 유형자산별로
측정한다는 것이 하나하나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을 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걸 통해서 이런 비용들, 경제적 효익을 줄어드는 것들을 장부금액에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를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을 하겠다는 거, 배분하겠다는 것이지 재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계를 구입했는데, 자, 기계가 이거 5년 정도만 쓰면 될 것이야. 우리가 내역연수가 5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면은 없어질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부 가치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잔존 가치가 제로라 그러면은 5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마지막 5년 차에는 장부의 금액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실제는 시장에서 내다 팔면은 5만 원짜리를 1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라도 공정 가치가 1만 원이라도 우리는 감가상각을 계속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동한다든지, 기계를 가동한다든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취득하는 시점하고 장부의 금액으로 계류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설치돼서 실제 사용하는 시점, 그리고 가동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금액이죠. 금액, 그 다음에 내용연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가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취득원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취득할 때 원가가 정해져 있는. 나머지는 감가상각을 얼마를 할 것이냐, 내용연수를 얼마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거는 추정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 기계나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몇 년 사용할 것이냐, 이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콘크리트 건물은 50년 사용할 수도 있고 100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50년 또는 30년 사용할 것이야. 이 기계는 5년 사용할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정해놓는 거죠. 이게 내역연수겠죠. 내역연수를 정하는 방법이고, 상각의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추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약, 우리 회계 기준을 정할 때 제약 조건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놓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된다든지, 내용연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방법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가상각 금액은 대상 금액을 원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계의 취득원가가 5만 원인데 이게 내역연수를 5년을 정했을 때 5년 뒤에 가격이 한 5천 원 정도는 가치가 있을 것이야. 그럼 5천 원의 잔존 가치를 정해놓고 5만 원짜리를 잔존 가치를 5천 원을 정해놓으면 4만 5천 원만큼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잔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가 유의적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결산기 말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가 다르다면은 왜 그 추정의 변경이 있는지를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내역연수라는 것도 보시면은 내역연수 여러 가지 내역연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내역연수입니다.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용이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큰 경우의 기간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발생되는 어떤 효익이 있겠죠. 사용에 따른 비용, 사용에 따라서 비용이 또 생기겠죠. 그보다 큰 경우의 기간을 우리 경제적 내역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 내역연수는
경제성하고 관계없이 자, 망가지거나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입니다.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연수.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 경제적 내용연수나 물리적 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에서 내용연수는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경영자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감소하겠죠. 어떤 기계장치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효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은 자, 기술이 발달해서 좀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마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대 효익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요소를 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산, 유형자산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예상되는 생산 능력이라든지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해서 예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내용연수가 될 거고요. 자, 생산 라인을 교체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보수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관리 수준을 고려해서 물리적 마모 또는 손상 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생산 방법의 변화라든지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또는 용역에 대한 시장 소유의 변화로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정해보고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리스 자산인 경우에 리스 계약의 만료일이라든지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기한이 또 있겠죠. 계약사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효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정 기간에 경과하거나 일정 부분이 소멸될 수도 있고요. 처분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반적 상황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우리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자산에 대해서 기업의 경험에 봐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유형자산 내용연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책상에 나는 우리 책상에 비품을 쓰는데 책상 5년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면 10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그런 감안해서 추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토지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분리된 자산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동시에 취득을 하더라도.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볼지만 토지는 아니죠.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지만 토지는 무한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하고는 관계없겠죠. 그죠? 토지의 가치 증가지.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액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정액법, 정률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액법 있고 차감잔액법 있습니다. 차감잔액법은 대표적으로 정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감가상각의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감가상각법은 유형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소멸되는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소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매기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유형자산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유형자산에 직접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금액만큼 바로 금액을 줄여주는 거죠. 간접법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을 통해서 평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상 누계액을 차감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 유형자산의 기계설비가 있고요. 취득원가 1억짜리입니다.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이 2천만 원이고요. 손상차상 누계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를 기계설비 취득원가 1억,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상차상 누계액 1천만 원, 그래서 장부액업 7천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간접법입니다. 각 기관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각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가상각액은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고요. 각 기관의 감가상각액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 관련된 경우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 그 외에는 판매비, 관리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판매비 및 관리비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항상 두 군데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현금흐름표에서 그 합계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이 유형자산의 내재는 경제적 효익이 비용화되지 않고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이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고 봅니다.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에는 제조자산의 가공비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할 때 무형자산의 원가, 즉 무형자산으로 계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간접법, 직접법이 있고요. 자,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균등상각법입니다. 균등상각은 금액이 똑같은 거죠. 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요거는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효익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상 조업도, 자, 조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을 일정액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제조업에서 쓸 수 있는데요. 이런 감가상각을 단위당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곱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입니다. 이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역연수 동안 일정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경제적 가치 감소, 유형자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가동률,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내역연수 동안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감상각법입니다. 아까는 우리는 조금 전에 균등상각법을 봤고요. 체감상각법은 내용연수 초기에는 많이 상각을 하고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적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체감상각법의 장점은 정액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액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완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는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잔액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정률법이죠.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상각률은 일정하지만은 장부 금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장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매년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방법입니다. 비용을 초기에 많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연수합계법은 기간이
흐르면서 가중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사용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낮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에 의한 1년분의 감가상각비는 이 계산 방법이 나와 있죠. 시도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이렇게 차감한, 즉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잔존 내용연수를 곱하고 내용연수 합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 연수 합계라는 거는 내용연수가 4년이라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다 더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총 10년이 되겠죠. 10년의 내용연수가 연수의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잔존 내용연수를 곱하고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중체감상각법은 상각률을 정액법을 두 배로 해서 계속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소득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최정상각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기에는 적게 계산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많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투자로 인해서 순이익이 매기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균등상각법이나 체감상각법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당부금액이 투자금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유형자산의 금액이 줄게 되고 수익은 일정하다고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게 됩니다.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최정상각법은 이러한 장부의 유형자산 금액이 줄게 됨으로써 수익이 일정하다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늘어나는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겨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계속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정상각법에서는 기초의 장부 금액을 감가상각의 현재 가치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은 투자한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자율을 추정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우리가 장부 금액이 시간이 흐르면서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미국의 일부 공익사업회사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서는 연금법이나 감채기금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법은 이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감가상각에 투자한 그 투자 원금의 원리금을 분할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감채기금법은 이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차입한 그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을 비교를 해서 한번 우리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보는 게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가기업은 연말에 결산을 하고요. 매 1년, 1차년도 4월 1일 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거죠. 내용연수 3년짜리, 그리고 잔존가치 5,000원, 기계한들을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각각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법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우리가 취득가격이 원가가 10만 원이죠. 잔존가치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나누기 3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나누기 3 하면은, 자, 만일에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보면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 한다 그러면은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그래서 95,000에 나누기 3 하면은 31,667원이 되겠죠. 근데 1차년도에는 우리가 4월 1일 날 취득을 했죠.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12분의 9, 자, 감가상각 대상 기간이 9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9개월만큼만 하기 때문에 23,750원이 되겠죠. 그래서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 금액이 9개월치에 해당되는 23,75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31,667원. 자, 나누기 3인 거죠. 그죠? 3년 동안. 그래서 3차년도 마찬가지고요. 자, 4차년도 마지막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3개월치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내역연수를 3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12분의 3을 다시 곱해줍니다. 그래서 7,916원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자, 95,000원짜리가 제로가 되는 시기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5,000원, 잔존가치 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큼 감가상각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말의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95,000원을 차감한 순장부 금액은 5,000원이 남게 됩니다. 자, 요게 그래서 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금액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정해진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정률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정률을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잔존가치가 5,000원이 남도록 마지막 년 4차년도에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에 대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자, 첫 해년도는 10만 원에 대해서 정률 아까 0.63이라고 그랬죠. 그죠? 곱해서 9개월치 계산합니다. 그래서 47,400원. 자, 초기에 많은, 아까 우리 정액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차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만 원에서 47,400원을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0.632 정률을 곱하게 되면 33,243원이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고, 장부 금액은 19,357원이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88,643원이었죠. 차감한 금액에다가 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7,123원이 남게 되겠죠. 자,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치가 얼마나 남았죠? 우리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95,000원에 대해서 95,000원에다가 기존에 누계된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예요? 92,877원이었죠. 요걸 뺀 금액만 계산하면은 얼마죠? 2,123원이 되겠죠. 이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 5,000원이 남고 기말 상각 누계액은 95,000원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에 대한 방법을 봤고요. 자, 연수학계법은 조금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첫 해년도에는 연수학계법에 계산하면은 자, 10만 원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똑같죠. 잔존가치 5,000원을 차감한 95,000원에 대해서 자, 95,000원에서 자, 여기에서 자, 뒤에 있는 12분의 9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3개월치인데 우리가 총 자, 3년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은 6이죠. 그죠? 자, 6인데 우리가 자, 첫 해년도 자, 우리가 첫 해는 3을 가중치를 앞에다 많이 둡니다. 3, 2, 1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자, 3을 곱하고 총합계 6년을 나누고요. 자, 요게 우리가 9개월치죠. 그죠? 9개월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35,625원이 나오고요. 장부 금액은 자, 64,375원이 됩니다. 자, 2000년도에 가서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해야 될 게 조금 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월 1일에 우리가 이 물건을 샀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1년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연수계산법은 연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6분의 3을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1월 1일 날 우리가 구입했다 그러면 6분의 3 계산하고 6분의 2 계산하고 6분의 1 계산하면 되죠. 근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9개월치는 9개월치밖에 계산을, 1년치에서 9개월치밖에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는 3개월치가 앞에 1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분의 3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3개월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6분의 3에 해당되는 거고, 자, 12분의 9. 자, 9개월치에 해당 부분은 2년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플러스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금액이 똑같이 35,625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차감해서 28,750원이 되고요. 3년차도 마찬가지죠. 자, 2년차에 해당되는 부분 3개월치, 3년차에 해당되는 부분 자, 6분의 1 계산해서 19,790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고요. 마지막 연도는 자, 6분의 1 계산, 3개월치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연수합계법은 조금 기간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관련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우리가 앞에 우리 계산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연수합계법을 볼 때 우리는 월 단위로 계산했었죠. 그죠? 월 단위, 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 단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우는 1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가상각과 관련돼서는 자, 한번 이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기 계속해서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종자산, 자, 기존의 신규 어떤 유형자산을 새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유사한 자산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어떤 자산들이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일에 감가상각비를 방법을 변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새로운 사업 부분이 생겼다든지 기존의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새로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문제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자, 순실현 가치 이상으로 표시돼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부의 금액은 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이상 금액으로 표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다하게 계산돼서는 안 되겠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 이상으로 금액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장부 금액에 아주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의 경제 효익이 1억이 발생할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봅시다. 어떤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 효익이 장부에는 1억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1억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시장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많이 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에 그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다든지 또는 법률이나 기업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규제가 생겨가지고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또는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 또는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해서 미래에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래의 현재의 가치가 실제적 미래 현금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손상자손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형자산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유형자산을 처분, 사용을 할 때부터 미래 현금 흐름이 장부 금액보다 훨씬 미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손상자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자손은 장부 금액에다가 회수 가능액, 자, 회수 가능액은 그 차익이죠. 회수 가능액과 차익이 우리 손상 가능이죠. 손상 가능액은 이런 손상차손은 이런 회수 가능액을 감안해서 장부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이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서 우리가 큰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순공정가치라고 하면은 공정가치하고 똑같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처분가액에다가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 처분 비용이 없다고 하면 처분 금액이 되겠죠. 사용가치는 자, 어떤 자산으로부터, 어떤 자산의 그룹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으로 보고 장부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죠. 그 금액이 손상차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손상차손 인식할 때는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가서도 손상된 자산이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환입을 시켜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감가상각의 잔액을 한도로 해서 해야 됩니다.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의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하고 다음에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합니다. 손상이나 소실, 포기하던 유형자산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우리가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우리가 반영하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인식하는 것과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요. 내역연수가 10년입니다.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자산은 2024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보고요.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고 자, 3년도는 1년 1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은 자, 10년이니까 정액법이 하니까 10,000원 나누기 10년이니까 1,000원이 되겠죠. 그죠? 1차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자, 1,000원을 차감하니까 9,000원이 될 것입니다. 자, 2000년도 말에 이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6,4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장부 금액은 9,000원인데, 그죠? 자, 먼저 1차년도의 말에 장부 금액이 9,000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하고요. 자, 2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액을 먼저 반영하라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 반영하면 8,0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8,000원하고 자, 횟수 가능액이 6,400원이니까 그 차익이 1,600원이 되겠죠. 이 1,600원만큼 횟수 가능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1,600원만큼을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미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그 연도에 감가상각비 1,000원을 계산했죠. 지금 2000년도 말에 감가상각 1,000원을 계산했고요. 자, 감가상각비 누계액 1,000원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손상차손 누계액은 1,600원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상차손 금액은 1,600원 계산되는 방법은 우리가 8,000원에서 6,400원 횟수 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상차손이 되겠습니다. 항상 먼저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차년도 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6,400, 자, 우리가 6,400원이 지금 돼 있죠. 그죠? 6,400원이 남은 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800원씩 감가상각비를 이제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8,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손상차손을 위해서 우리가 8년에 걸쳐서 매개 이제 800원씩 인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유형자산의 횟수, 자, 손상된 유형자산의 횟수 가능이, 자, 이런 횟수 가능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자산을 손상하지 않았더라면 계산될 감가상각액을 먼저 차감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다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또 환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걸 한번 보면요. 자, 4천년도 말에 7,000원으로 회복됐습니다. 아까 우리 6,400원이었는데, 그죠? 자, 횟수간액이 7,000원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감가상각액을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400원에서 아까 6,400원이 우리가 횟수간액 장부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8,000원, 자, 그래서 800원 감가상각액 하면은 자, 6,400원에서 8,000원, 5,600원 되겠죠, 그죠? 5,600원 다시 그해 연도 말에 자, 800원을 또 계산해야 되겠죠. 4,800원이 장부금액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장부금액은 2027년도, 4천년도니까 4천년도의 장부금액은 4,800원이 되겠죠. 감가상각액을 차감하고 나서. 그래서 횟수간액이 7,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감가상각을 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자, 좀 복잡합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앞에 있던 우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손상차손 금액으로 환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자, 횟수간액은 7,0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4천년도 말에 우리가 장부금액 6,000원이었잖아요. 그죠? 1,000원씩 1,000원씩 하게 되면 우리가 4천년도 말에 장부금액은 6,000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나서 4,800원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4,800원하고 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은 6,00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했기 때문에 4,800원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얼마냐? 우리가 1,200원이 되겠죠. 그죠? 1,200만. 1,200원만큼만 우리가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횟수간액이 자, 우리가 횟수간액 7,000원인데 장부금액 4,800원이면 차이 금액은 2,200원이 되잖아요. 2,200원을 다 환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 있는 6,000원을 한도로 해서 4,800원 차이만큼만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환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각 완료된 자산이나 운유자산은 중간에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도중에 이제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하거나 폐기 예정인 그런 유형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자산들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금액으로 이제 표시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자산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분하겠다, 폐기하겠다,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대신에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보고 기간, 결산기 말에 검토하게 되고요. 자, 내용연수 도중에 사용을 중단했습니다만은 다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시점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장부금액과 폐기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금액은, 그 차익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자, 재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됐던 기타 포괄 손익이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업주는 Y 1년 초에 취득원가 5만 원 기계를 내용연수 10년짜리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이 기계를 취득해서 정액법으로 4년 동안 매년 5천 원씩 감가상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 차에 5년 차 6월 말에 현금 10,000원에 이 기계를 처분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10년짜리였고요. 4년이 경과해서 감가상각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5년 차 6월 달에 이제 10,000원에 처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5년 차에 6개월 동안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1년치가 5,000원이니까 6개월은 이제 50%인 2,5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2,500원을 인식을 합니다. 자, 6월 말에 이 기계를 처분했죠. 그죠? 자, 기계가 5만 원짜리였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때까지 5,000원씩 4년간 했으니까 2만 원이었죠. 그죠? 6개월치 2,500원 해서 22,50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것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고요. 현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10,000원 받았죠. 나머지 차익은 뭡니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17,50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가계업주가 2년 차에 이 기계를 48,000원에 재평가하고 3년 초에 이 기계를 48,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재평가 시점과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고요. 총장부 금액 조정법에 의해서 결의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평가 시점 보겠습니다. 2년 차죠, 그죠? 자, 1년 차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감가상각 한 금액이 5,000원. 그리고 2년 차에 또 감가상각을 또 5,000원 했죠. 그래서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기계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장부가액은 4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4만 원,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10,000원을 차감하면 4만 원이 된 거죠. 근데 기계가 지금 48,000원으로 재평가를 했죠. 그죠? 자, 4만 원짜리 기계를, 장부 금액을 48,000원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이 평가이익이 재평가를 했으면 늘어나겠죠. 이 금액만큼의 기타 포괄 이익으로 8,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을 기계로 2,000원을 더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자, 3년 초에 처분했죠. 자, 원래 장부의 기계 금액은 우리가 48,000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짜리 기계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48,000원 처분했기 때문에 48,000원 들어오죠. 재평가 이익이 얼마 있었습니까? 8,000원 있었죠. 그죠? 재평가 이익이 8,000원 있습니다. 재평가 이익을, 기타 포괄 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분 시에 유형자산 처분 시에 포괄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바꿔주는 결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